제철소 안에서 근로자 4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냉각탑의 내장재 교체 작업 중에 새어나온 질소가스를 흡입해 사고가 났습니다. 북한 선발대가 남쪽으로 내려와 평창올림픽 때 이용할 시설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도 같이 내려왔는데 지난해 강릉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낯익은 선수들이었습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금강산 시설과 마신령 스키장 등을 점검한 우리 측 선발대도 동해선 육로로 복귀했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다스 본사와 관계사를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다스의 관계사인 금강의 최대 주주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모 씨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시민들이 모은 돈으로 다스 주식을 산 뒤 주주로서 회사의 실소유주를 규명하겠다는 플랜 다스의 개 모금운동 기억하시죠? 한 달 전 150억 원을 모았는데 모금운동을 주도했던 단체가 다스의 주식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한파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곳곳에서 추위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내일은 서울 영하 17도 등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최근 4년 사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이 3배가량 높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재범을 막지 못하는 전자발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논문을 쓰면서 자신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은 경우가 지난 10년간 80건을 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교육부는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 허위로 이름을 끼워 넣은 게 드러나면 대학 입학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0년 의료사고로 9살 조현군이 숨진 이후 병원에서 환자가 숨지거나 다치면 이런 사실을 공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대 목동병원은 영아가 4명 숨졌는데도 이런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던 걸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타까운 사고 소식으로 8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포스코 포항 제철소의 냉각타워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 그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4명이 질식해 숨졌습니다. 숨진 4명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로 냉각용 충전재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강청환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제철소 내 산소 공급 공장 냉각탑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냉각탑 안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4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가스 질식됐다고 하면서 환자만 있다고 그렇게만 최초 신고도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일단 병원에 이송했는데 숨진 근로자는 47살 이모 씨와 31살 안모 씨, 26살 주모 씨, 60살 이모 씨 등 모두 4명으로 포스코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이들은 25m 높이의 냉각탑 안에서 냉각용 충전재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근로자들이 오전 9시부터 작업을 시작했고 오후 3시부터 30분간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작업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에 공장은 정기적인 수리를 하기 위해 가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해당 공장은 제철소 내 고루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경찰은 근로자들이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포스코에선 5년 전에도 협력업체 소속 직원 2명이 작업을 하다가 질소가스에 질식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세만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3공장 인근 플랜트 산소 설비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최모 씨 등 2명이 60m 높이에 설치된 콜드박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산소 설비 플랜트는 당시 준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산소 플랜트는 파이넥스 3공장에 산소와 질소 등을 분리해 파이넥스 공장으로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당시 숨진 최 씨 등은 산소 플랜트의 맨홀을 점검하다가 산소 부족으로 질식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질소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 밀폐된 공간에서 누출되면 공기 중 산소 농도를 급격히 떨어뜨려 산소 부족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액화질소는 초저온 가스로서 영하 200도 가까이 냉각된 상태로 안구에 들어가게 되면 실명을 일으킵니다. 오늘 사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제철소 내 고로에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 설비 냉각탑에 내장재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누출된 질소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그 냉각 타워의 그 내부에서 냉각재 이제 교체 작업하다가 그 잔류 질소가스에 질식된 사고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2013년에 이어 이번에도 비슷한 사고가 난 점을 들어 안전관리에 소홀한 게 아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북한 선수들 12명이 오늘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촌에 짐을 풀었습니다. 자, 다른 북측 선수들보다 일주일 먼저 내려온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먼저 유성재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북측 선발 점검단 일행 뒤로 흰색과 붉은색이 선명한 패딩 점퍼를 입은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따라 나옵니다. 각자 끌고 나온 커다란 가방과 장비들을 미니버스에 싣고 취재진을 지나 대형 버스에 오르는 동안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북한 선수단을 태운 버스는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으로 향하다가 잠시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혹시 주장 선수가 누구세요? 주장 아직 안 내렸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종종 걸음을 하며 취재진과 눈도 맞추지 않습니다. 평창 올림픽 참가하신 게 기분이라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감독님께서 옵니다. 네? 감독님한테 물어봐주시죠. 2시간 반을 달려 선수촌에 도착한 북한팀. 우리 선수들은 꽃다발로 맞이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을 인솔해온 박철호 감독은 오전 내내 아껴뒀던 소감을 말했습니다. 북한함이 이제 하나가 되어 유일팀으로 참가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과 북, 선수와 감독할 것 없이 한데 모여 기념 촬영을 하자 굳었던 선수들의 얼굴에도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동쪽과 서쪽에 있는 남북 육로가 모두 열렸습니다. 북측 선수단 선발대는 서쪽의 경의선 육로로 내려와 올림픽 경기장 시설들을 둘러봤고 또 사흘 동안 금강산 공연장과 마식령 스키장을 점검했던 우리 측 선발대는 동해선 육로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은 김수영 기자입니다. 북측 점검단은 오늘 오전 9시 21분 경의선 육로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차를 달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인제 스피디움. 대표단과 응원단 등의 숙소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곳입니다. 선발대는 예정된 시간을 1시간 반가량 넘기며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옅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숙소 어떠셨습니까? 한마디만 말씀 좀 들려주세요. 여기서 꽤 오래 머무셨는데. 이어 강릉으로 이동했습니다. 강릉 빙상 경기장을 찾아 시설을 점검했고 올림픽 선수촌과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리는 관동 하키센터도 둘러봤습니다. 북측 점검단의 오늘 일정이 끝나가는 오후 5시 50분쯤 이번엔 동해선 육로가 열렸습니다. 금강산 시설과 마식령 스키장을 둘러본 우리 측 선발대는 이곳 동해선 육로를 통해 오늘 돌아왔습니다. 점검 결과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구체적인 그 평가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를 종합해서 내일이나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금강산 문화행사 내용과 마식령 합동훈련 방식 등 세부 사안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북측과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모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권 씨는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고 김재정 씨의 부인입니다. 자, 검찰이 권 씨를 상대로 어떤 걸 확인하는지, 또 이번 조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임찬종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경북 경주의 다스 본사와 관계사인 금강 사무실, 그리고 금강의 최대 주주인 권모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권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고 김재정 씨의 부인입니다. 검찰은 권 씨가 2010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다스 지분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회계 자료를 조작해 다스의 매출 규모를 실제보다 줄여 신고해 다스의 주식 가치를 떨어뜨린 뒤 다스 지분을 물려받으면서 내야 하는 상속세의 규모를 고의로 줄였다는 의혹입니다. 실제로 재무제표를 보면 상속 시점에 다스 주식 가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2009년 매출 등은 2008년보다 떨어졌다가 상속이 이뤄진 뒤인 2010년에 크게 늘어납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다스 내부 문건에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2009년 매출 등을 다음 연도로 이어라는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오늘 권 씨를 소환한 검찰은 이 같은 상속세 납부 과정에 다스의 실소유주란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개입이 있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권 씨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납부해 최대 주주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당시 청와대의 개입 때문이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자, 검찰이 다스와 납품업체인 금강을 동시 압수수색한 건 지난 11일에 이어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자, 금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사람이 대표를 맡고 있어서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회사입니다. 자, 검찰이 이런 금강과 다스를 동시에 압수수색한 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에 대한 수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다스를 압수수색할 때 이시영 씨 회사 SM에 대한 다스의 부당 지원에 관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다스의 자금 관리인인 이시영 씨가 최종 결재했는데 다스의 인력과 설비를 SM에 부당 지원한 내역이 담겨 있다고 다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다스 내부적 회의를 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해보고 일을 진행하고 금액 작은 부분은 먼저 선조치를 하고 후에 이제 다스에서 돈을 주고 그런 식입니다. 지난 2015년 이시영 씨가 SM을 설립한 뒤 다스와 금강은 SM에 수상한 지원을 계속해왔습니다. SM이 매출 규모 600억 원의 부품회사 다운을 부채 200억 원을 안고 단돈 100만 원에 인수했는데 그 뒤 다스와 금강은 다운에 각각 34억 원과 16억 원을 은행 금리보다 훨씬 싸게 빌려줬다고 합니다. 금강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은행에서 떼쳐가지고 16억 원을 줬고 다스 측에서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금강 측에서 응하는 거죠. 이행 사항이 상당히 지금 후회를. 다스에 납품하면서 크게 성장했던 금강은 이시영 씨가 SM을 만든 다음 해인 2016년에는 돌연 20억 원의 적자까지 기록했습니다. 금강으로 가던 다스 물량이 이시영 씨 회사 SM으로 몰렸기 때문이라고 다스 관계자들은 증언하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당 거래와 비자금 조성이 있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돈으로 다스 주식을 사서 다스의 실소유주를 규명하겠다는 이른바 플랜 다스의 개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미 한 달 전에 150억 원을 모았고 그래서 주식을 과연 언제 살 건지가 관심사였는데 이 모금 운동을 해왔던 단체 이사회가 다스 주식을 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세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플랜 다스에게 모금 운동을 벌여온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가 오늘 아침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사들은 3주간 모금한 150억 원으로 다스 주식을 살 것인지를 두고 논의한 끝에 주식을 사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사회 참석자는 다스 주식을 샀다가 나중에 다시 팔아서 돈을 돌려준다는 건데 다스 같은 비상장 주식은 휴지가 되기 딱 좋다고 의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스 주식을 샀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대여 형식으로 모은 돈을 원금 그대로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또 모금 운동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를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은 이미 확인했고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금 운동을 주도해온 안원구 사무총장은 다스 주식을 사지 않겠다는 이사회 결정은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어떻게든 주식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총장이 이사회 결정을 거부하면서 이사회와 충돌할 경우
모인 돈 150억 원의 처분 방향을 두고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네, 추워도 너무 춥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최강 한파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동파 신고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화강윤 기자입니다. 4층짜리 다세대 주택 외벽에 거대한 빙벽이 세워졌습니다. 4층 집의 보일러 배관이 터진 겁니다. 한파 때문에 오래된 배관이 터지면서 물이 밖으로 샌 건데 그대로 꽁꽁 얼어붙으면서 벽면에 얼음벽이 만들어진 겁니다. 날이 밝아 보일러를 수리하기 전까지 입주민들은 밤새 얼음장 같은 집 안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배관도 최강 한파에 터져버렸습니다. 9층부터 6층까지 고드름 폭포가 생겼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열병합발전소 근처에선 온수를 공급하는 지름 60cm 열 수송관이 터졌습니다. 노원구와 중랑구에서 지역 난방을 이용하는 아파트와 주택 6만 4천여 세대에 온수 공급이 오늘 새벽까지 끊겼습니다. 동파된 계량기를 교체하는 수도 계량기 관리원은 오늘 평소보다 훨씬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영하 15도가 내려가면 안 틀어놓으면 틀림없이 동파됩니다. 그건요. 수도권에선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1,058건의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농어촌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전남 고흥의 양식장에선 3만 마리가 넘는 돌돔이 차가워진 수온을 견디지 못해 폐사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농작물의 냉해도 잇따라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주부들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정말 가능하면 집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요즘 같은 날씨에도 이 추위를 뚫고 밖에서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 혹한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사람들을 이현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명동거리가 한산합니다. 살을 애는 추위에 손님은 줄었지만 장사는 쉴 수 없습니다. 냉동고 같은 거리에서 의지할 건 조그만 난로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선체로 하루 8시간을 버텨야 합니다. 4개 입었어요. 좀 따뜻하세요? 따뜻하겠어요. 그래도 춥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견디죠. 오늘 하루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를 밑돕니다. 야외 근로자들을 위해 이렇게 난로를 설치해둔 곳도 있는데 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손세차장 바닥은 빙판이 됐습니다. 차에 뿌린 물이 1분도 안 돼 얼어버리고 비누 거품은 고무장갑에 눈처럼 얼어버립니다. 사무실에서 몸을 좀 녹이려고 해도 세차할 차량이 밀리면 2-3시간씩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차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일을 계속 해야 하거든요. 말도 못하죠. 일단 그냥 첫 단점은 어니까. 어시장에선 팔아야 할 해산물이 모두 얼어버렸습니다. 이 짠물이 이렇게 다 얼어버리는 거야 이게. 너무나 추우니까. 고무장갑 하나 끼고 생선을 정리하고 따뜻한 물에 얼른 손을 녹이지만 상인의 속상한 마음은 가시지 않습니다. 생물 물건 선도 좋은 거 갖고 온 게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돼. 이래서 팔겠어 이거? 밖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한파가 물러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이런 매서운 추위가 더 차갑게 느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쪽방촌입니다. 실내 온도가 영하까지 떨어져서 방 안에서도 겹겹이 껴입고 지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한지연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얼음 기둥이 생길 정도로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쪽방촌. 방 안에서 겹겹이 껴입었지만 냉기는 속살까지 파고듭니다. 몇 겹 입으셨어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6개 입었네. 얘는 손 잡고 내가 끌어안고 자는 거지. 온기 있으라고. 문풍지로 또 담요로 이중막을 쳐보지만 우풍을 막기는 역부족. 요렇게 해놨는데도 바람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추워. 아이 추워. 얼마나 춥다고. 이거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 많이 들어요. 황소바람 들어오지. 저는 지금 패딩에 목도리에 장갑까지 중무장을 한 상태인데도 실내에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실내 온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쪽은 영하 1도를 맴돌고 보일러를 튼 바닥 위 이불 온도도 6.2도 정도로 벽면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때문에 위험천만한 방법까지 동원됩니다. 몸이 좀 감기기가 이거 하면 우두두두두 떨리. 틀어놓고는 그리고 이렇게 앉았다가 그 방이 화끈화끈해졌다 싶으면 이거 보고. 견디다 못해 술로 몸을 녹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에 10시 돼가지고 이거 벌에 비안는 다 비안는데 또 이만이 나온다 이거 봐. 초록에는 술 먹이기는 열이 나거든. 그렇게 먹는 거. 서울시는 재난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와 보일러 등 안전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성폭행을 하려다 저항하는 여성을 마구 폭행한 사건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많은 시청자들이 분노했고 특히 전자발찌가 범죄를 막지 못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차례 성폭행 전과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40대 남성. 호주머니에서 뭔가 뾰족해 보이는 물건을 꺼내 들고는 미용사의 뒤를 쫓습니다.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범인은 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여성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바닥에 내려 찍었습니다. 돌멩이까지 들어 머리를 가격했기 때문에 자칫 더 심한 중상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경찰이든 어디든 밖으로 알릴 수 없었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제가 빨리 하려고 했는데 놓친 거예요. 자꾸 머리를 가격을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피해 여성은 2020년 조두순이 석방될 걸 생각하면 아무리 전자발찌를 채워도 소용없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저보다 어린 동생들도 많고 애기들도 그거를 부착했더라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를 경험한 줄 알았어.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면 너무 괴로워요.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 성범죄 재범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4년 새 3배나 늘었습니다. 30대 남성이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하려다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는데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남성이 6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도 어디에 있는지 위치 정보만 알 수 있을 뿐 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때문에 범행 감지를 도와주는 기능, 즉 혈중 알코올 농도나 호르몬 수치, 비명 소리 같은 걸 감지하는 기능을 가진 전자발찌의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인권 침해란 반론에 부딪혀왔습니다. 생체 리듬 같은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보이는데 인권 침해 논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를 이제 실현을 하는 데는 논쟁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찰하는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는 보호관찰관 1명이 19명가량을 담당하다 보니 제대로 된 보호관찰이 불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직원 1명이 맡는 인원을 선진국 수준인 10명 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발찌에 생체 정보를 적용하는 방안은 기술 완성도와 인권 침해 소지를 고려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검찰이 5살 고준희 양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친아버지와 동거녀를 비롯한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알려진 것과 달리 준희 양은 장애가 없는 평범한 어린이였다며 이례적으로 생전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JTBC 하원호 기자입니다. 준희 학교하고 폭행한 적 없습니다. 폭행을 인정하지 않으신 거? 저는 준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준희 양의 아버지는 검찰 조사에서도 준희를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준희 양이 사망하기 전날 이뤄진 고 씨와 동거녀의 무차별한 폭행이 준희 양을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준희 양이 앓고 있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호전되고 있었지만 고 씨가 양육을 맡은 이후로는 치료를 중단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정확히 데려가고 상태를 점검받고 약을 복용한다면 정상적으로 잘 성장했을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종 전단지에 실린 모습과 달리 준희 양은 장애가 없는 평범한 5살 어린이였다며 준희 양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친부와 동거녀는 준희 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모아 방에 흘려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했지만
지금은 서로에게 사망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준희 양 친부와 내연녀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6살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사건을 보도한 이후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청와대 청원에 참여한 인원도 20여일 만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KNN 이태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55살 김모 씨가 6살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단독 보도 이후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청원 시작 20여일 만에 청원 참여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 공식 입장 발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한 겁니다. 저도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으로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좀 강화돼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청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9번째 국민청원이 됐습니다. 지난달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때도 청원 참여 수가 60만 명을 돌파해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의 경우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국민 감정과는 달리 처벌 수위가 크게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한편 주치감경 사유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 한복판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전시관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전시관을 폐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쿄에서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도쿄 한복판 히비야 공원 안에 문을 연 일본 영토주권 전시관입니다. 개관식에는 일본 영토 문제 담당 장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외국 자료는 거의 없고 대부분 억지 주장의 일본 자료들 뿐입니다. 독도가 그려진 19세기 일본 고지도 복사본과 옛 사진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근거들입니다. 이곳 전시관은 100제곱미터 크기로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도가 시마네현에 편입돼 있다거나 이렇게 관련 사진을 싣는 등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고 있습니다. 1877년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이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밝힌 지령문을 비롯해 불리한 자료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주 공무원 3명은 전시관을 찾은 시민들에게 일본 측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영토주권 전시관을 1월 25일 목요일 설치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엄중히 요구한다. 하지만 일본은 앞으로도 이른바 다케시마 자료 전시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아베 총리의 평창 방문을 앞두고 한일 간 역사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대학 교수가 논문에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경우가 지난 10년 동안 80건을 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 허위로 그랬다는 게 드러나면 교육부가 그 입학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세계적인 화학 촉매 분야 전문지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당시 7명의 공저자 가운데 1명은 서울대 교수고 또 다른 1명은 이 교수의 고등학생 아들입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해 11월 사직했는데 SBS와 통화에서 아들이 이를 도와 공저자로 올렸을 뿐이며 아들의 대학 입학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이 사례 외에 지난 10년간 발표된 논문을 점검했더니 교수가 자기 논문의 공저자에 자녀를 포함한 게 82건에 달했습니다. 성균관대가 가장 많았고 연세대, 서울대와 국민대 순이었습니다. 논문 게재 당시 자녀의 학년은 고3이 가장 많았는데 입시 등에서 경력 쌓기를 위한 꼼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 미성년 자녀가 실제 연구 과정에 참여했는지 검증해 줄 것을 각 대학에 요청했습니다. 논문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이가 공저자로 올라가면 연구 부정 행위입니다. 검증 결과에 따라서 연구 부정이 확인되고
대학 입시에 활용된 것이 확인되면 입학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2014학년도부터는 논문 작성이나 공저한 이력을 고교 생활기록부에 적지 못하게 했지만 일부 대학 특기자 전형에선 여전히 논문 이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지난 2010년 의료진이 항암제를 잘못 주사하면서 9살 종현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2015년 정부가 환자 안전법을 만들었습니다. 환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등 문제가 생기면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을 통해 다른 병원에도 알려 비슷한 사고를 막자는 취지였는데, 하지만 이대 목동병원은 4명의 신생아가 숨졌는데도 이를 곧바로 공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노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영아 4명이 숨진 사고가 난 것은 지난해 12월 16일. 하지만 병원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증원이 쏟아지는 뉴스를 보고 나서 다른 병원에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사고 보고 되기 전에 저희가 일단 좀 시급성이 있어서 기사 내용 위주로 조금 작성을 해보낸 거예요. 일단은 보고는 드렸고요. 저희도 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고. 문제는 환자 안전법에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이 자율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고 싶은 사고는 쉬쉬해도 그만입니다. 이러다 보니 법 시행 이후 보고된 3,060건을 보면 대부분 낙상 같은 가벼운 사고였습니다. 심각한 의료사고여서 주의경보를 발령한 건 단 4건에 불과했습니다. 병원들이 아직까지는 의료사고 문제나 환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게 사실이고요. 보고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환자 안전, 의료사고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환자 안전법을 시행 중인 미국은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주에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부 역시 현행 환자 안전법에 맹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법 개정에는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우리나라 직장 현실에서 과연 가능할까 싶던 아빠의 육아휴직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지난해 처음 10,000명을 넘어 전체 육아휴직자 8명 가운데 1명은 아빠였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6달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34살 노상균 씨. 출산한 아내가 1년 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자 바로 육아를 이어받았습니다. 배우자에 이어 2번째 육아휴직을 할 때 초기 3달 동안은 본래 받던 임금 수준에 맞게 지원 액수를 올려주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돌보는 걸 되게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와 또 놀아주기도 더 열심히 하려고. 남성 육아휴직은 해마다 성큼성큼 늘고 있는데 시행 22년 만인 지난해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의 13.4%로 8명 중 1명이 아빠였습니다. 특히 300명 이상의 대기업에 다니는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이 전체의 62.4%를 차지했고 지난해 대비 증가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도 꾸준히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원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육아휴직을 택하게 될 때 직장에서의 불이익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대폭 개선되어야 자녀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자는 아빠들의 육아휴직은 앞으로 더 확산할 전망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기무사 지휘관들이 오늘 현충원에서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날씨에 찬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다시는 정치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의식이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국군 기무부대원 600여 명이 한파 속에 현충원 마당에 섰습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비롯한 지휘관들은 마음을 씻는다는 새심수에 줄줄이 손을 씻었습니다. 청계산에서 발원하여 부대로 흐르는 샘물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과오를 씻어내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이른바 기무사의 다짐도 선포했습니다. 기무사의 정치 개입 역사는 뿌리 깊습니다. 가깝게는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부대
스파르타 조직을 운용했고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같은 민간인 사찰 전력도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멀게는 90년대 초반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이름이 바뀐 것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기무사는 이달 초 사찰로 변질한 군사 인물 정보 수집 업무를 없애고 감청 대상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군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조직은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어서 정권과 결탁했던 게 아닙니다. 있는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겨울 찬물에 손 씻으며 한 약속을 기무사가 지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22년 전 영국에서 나온 세계 최초의 복제동물 돌리 기억하시지요? 핵을 제거한 난자에 다른 개체의 체세포를 넣은 뒤 이걸 대리모에 착상시켜 체세포와 유전자가 같은 복제양을 태어나게 한 건데 같은 방법으로 중국의 연구팀이 인간과 가까운 원숭이를 세계 최초로 복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제 연구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쫑쫑과 화화란 이름의 복제 원숭이입니다. 중국 연구팀이 체세포 핵치환 기술로 유전자가 완벽히 같은 원숭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연구진은 109개의 복제된 수정란을 만들고 원숭이 대리모에 착상시켰는데 6마리가 임신에 성공했고 여기서 건강한 새끼 2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성체가 아닌 태아의 복제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에 주목해 유산된 태아의 피부 세포를 채취해 수정란을 만들었습니다. 원숭이는 뇌가 인간과 가장 비슷해 뇌질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通过这种灵长类动物的克隆，为研究人类的疾病健康等等方面。 우리나라도 중국 못지않은 복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험 자원인데 중국은 연구용 원숭이가 10,000마리가 넘지만 우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외국이나 이런 데 나가보면 면반도 이렇게 수준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런 나라들과 달리 아직까지 영장류 숫자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전북 정읍에 연구용 원숭이 4,0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완공해 본격적인 사육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미국의 체조 선수들을 상대로 30년 동안 성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은 주치의에게 최장 징역 17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걸어서는 감옥을 나가지 못할 거라고 담당 판사가 말했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스포츠 의학계의 권위자이자 미국 체조 대표팀 주치의였던 54살 레리 나사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부상당한 선수들을 상대로 성폭행과 성추행을 일삼아왔습니다. 1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포함해 156명이 피해를 증언하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In those who enabled you to hurt many people. That is unforgivable. There are no words that can describe the depth and breadth of how sorry I am. 법원은 나사르에게 징역 40년에서 최장 17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I'm giving you 175 years, which is 2,100 months. I've just signed your death warrant. 판사는 중형을 선고하는 게 영예이자 고난이라며 감옥 밖으로 걸어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르는 지난해 아동 포르노물 관련 범죄로 미 연방법원에서 6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연방법원 형기인 60년을 채운 뒤 최저 형기인 40년이 도래하는 99년 뒤에 첫 가석방 심사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나사르는 이번 판결에 대해 3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주일 뒤 유죄를 인정한 또 다른 3건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대한빙상연맹의 행정착오로 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스피드스케이팅 노선영 선수의 인터뷰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대표팀 훈련에서도 공평한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노선영은 어젯밤 자신의 SNS에 나는 금메달 만들기에서 제외당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장거리 대표팀 남녀 선수 6명 중 메달이 유력한 3명만 외부에서 따로 훈련해
단체 종목인 팀 추월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는 나가서 따로 맞춤 훈련을 하고 누구는 그냥 여기 태릉 안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서 월드컵 끝난 이후에 3명이서 팀 추월 연습해본 적도 없고요. 태릉 선수촌에 남겨진 선수 3명은 훈련 파트너도 없이 사실상 방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방치한다고 생각이 들었고 조금 버려졌다는 느낌? 연맹에서는 선수를 지목해서 메달을 만들기에만 급급한 것 같고 다른 선수들에게 공평한 기회는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 백철기 대표팀 감독은 훈련 파트너가 있었고 팀 추월 훈련도 정상적으로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선영의 어머니가 연맹이 행정 착오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도 없다며 울분을 나타낸 가운데 빙상연맹의 무능을 비판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빙상연맹 공정위원회는 쇼트트랙 여자팀의 에이스 심석희를 폭행한 A코치에게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한파는 내일 아침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옷차림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7도를 기록하겠고 철원은 영하 25도까지 내려갑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3년 만에 건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연일 차갑고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와 경북 북부, 전북 내륙으로는 한파 경보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영하 9도 안팎으로 오늘 못지않게 춥겠고요. 호남 서해안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1월의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신의 논문에 중고생 자녀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린 대학 교수들의 논문이 학술적으로는 얼마나 뛰어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논문에 학자로서의 양심과 연구 윤리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